맘대로 하세요. 저는 서인숙이라고 해요. 새벽 4시 창호지 너머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평생을 전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흙 만지고 벼틀 쬐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날도 저는 동이특이 무섭게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솥에선 구수한 누룽지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고 장독대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죠. 어이구 할멈, 오늘 서울 가신다더니 벌써부터 와 이리 부산을 떨었었소? 소풍 가는 어린애 마냥 잠을 설치셨구만. 담벼락 너머로 옆집 김영감이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역에 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아들 녀석과 통화를 하다 덜컥 잡아버린 무궁화호 표. 그날부터 달력에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서울 사는 아들 재석이와 며느리 은지, 그리고 작년에야 초등학교에 들어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유나를 볼 생각에 밤잠까지 설쳤습니다. 제 부엌은 며칠 전부터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서울 것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늘 노심초사였거든요.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환장하던 쿰쿰하게 삭힌 홍어찜. 코를 톡 쏘는 그 맛을 재석이는 어른의 맛이라며 7살배기 녀석이 얼굴을 찡그려가면서도 곧잘 따라 먹곤 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꾸덕하게 말린 코다리를 매콤달콤하게 졸인 것은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 일부러 설탕 대신 꿀을 넣고 윤기나게 졸였습니다. 은지가 언젠가 어머니, 저는 설탕 단맛은 싫어요. 꿀이나 조청으로 낸 은은한 단맛이 품이 있잖아요. 하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뒀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유나를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넘기면서도 유일하게 찾았던 쌉싸름한 고덜빼기 김치. 그때 온 동네 밭을 뒤져가며 실한 놈으로만 구해다 담가 보냈더니 그걸로 밥 2그릇을 비웠다며 고맙다고 전화를 했었죠. 혹시나 입맛이 변했을까 싶어 슴슴하게 담근 것과 매콤하게 담근 것 2가지로 정성껏 준비했죠. 늙은 호박을 푹 고아즙을 낸 호박죽 한 솥과 손녀 유나가 좋아하는 달콤한 약과까지. 커다란 보냉 가방 2개와 보자기로 싼 꾸러미 하나가 터져나가도록 반찬통을 채워 넣으며 저는 혼자 실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 다 이고 지고 갈 수 있을란가 모르네. 하지만 묵직한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제 마음은 자식들을 향한 정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졌을 아들 내외의 입맛이 안쓰러워 며칠 밤낮으로 정성을 쏟은 것들이에요. 아침 일찍 전주역에서 무궁화호에 몸을 싣자 기차는 덜컹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출발했어요. 정든 고향의 푸른 논밭이 빠르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속열차와는 달랐죠. 무궁화호는 1시간에도 몇 번씩 작은 역마다 꼬박꼬박 멈춰서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었습니다. 기차의 느린 흔들림이 꼭 자장가처럼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죠. 우리 강아지 유나는 또 얼마나 컸을까. 작년에 봤을 땐 내 허리춤까지 오더니 이젠 어깨까지 훌쩍 컸겠지. 재석이는 지난번 통화할 때 목소리가 영 힘이 없던데 야위지는 않았을까? 은지는 회사에서 팀장이라던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될까? 자식 걱정은 해도 끝이 없는가 봅니다. 기차가 서고 가고 또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지만 저는 아들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생각에 싸온 도시락도 거르고
꾹 참았어요. 5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역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낯선 도시의 소음과 공기에 잠시 숨을 골랐어요. 묵직한 짐을 끌고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는 일은 늙은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아들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새 아파트 단지였죠. 삐까번쩍한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에 내리니 길고 고요한 복도가 제가 사는 흙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모델하우스처럼 먼지 하나 없이 꾸며진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죠. 대리석 바닥은 발을 딛기 무섭게 서늘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 하나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을 무릎에 올린 채 두드리던 며느리 은지가 저를 흘깃 쳐다보며 말했어요. 반가워하는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였죠. 일어나기는커녕 고개만 까딱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5시간을 넘게 기차를 타고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온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죠. 오냐, 은지야. 오늘 일 안 나갔니? 우리 유나는 어디 있고? 오늘 재택 근무하는 날이에요. 유나는 학원 갔다가 저녁 늦게나 올걸요. 요즘 애들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저는 낑낑대며 들고 온 보냉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았어요. 새벽부터 굶은 터라 속이 쓰렸지만 며느리 얼굴을 보니 밥 달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봐라. 너희들 먹이려고 내가 전주에서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하며 보자기를 풀자 며느리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코를 막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냄새예요? 집안에 음식 냄새 배는 거 정말 싫은데. 환기하기도 힘들고. 특히 그거 홍어인가요? 아, 어쩜 좋아. 이 냄새 빠지려면 며칠은 걸리겠네. 그 서슬 퍼런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한순간에 악취 취급을 받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금방 빠져. 이건 너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 잘 먹던 고들빼기. 아, 어머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그리고 저희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고 맵게 먹어요? 다들 저염식, 저당식 하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런 건 솔직히 좀 곤란해요. 제가 애써 만든 반찬들이 순식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불량식품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멋쩍게 서서 반찬통을 들고 있자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방을 가리켰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저쪽 방 쓰세요. 그 짐들은 일단 거기 두세요. 제가 나중에 보고 버릴 건 버릴게요. 버리다니.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자식 먹이려고 밤새 만든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버리겠다니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 가방을 끌고 며느리가 가리킨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때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주려나 보다 싶어 내심 기대했죠. 그래도 밥은 챙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했나 보다. 하고 안심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며느리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장바구니가 아닌 편의점에서 받아온 것이 분명한 비닐봉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즉석 비빔밥 하나를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 지금 일해야 하거든요. 밥 차릴 시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드세요. 먹기 싫어요? 드시든가 말든가 맘대로 하세요.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 만에 데워져 나온 그 음식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들한 콩나물 몇 가닥과 정체 모를 나물, 그리고 작은 고추장 소스 하나. 부엌 냉장고 근처에는 제가 밤새 만든 반찬들이 찬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무궁화호를 타고 5시간을 달려온 시어머니에게 내놓은 것이 고작 이것이라니요. 숟가락을 드는 제 손이 분노와 서러움으로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그리고 기다렸던 서울의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온기와 인공적인 참기름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그렇다고 식탁에 앉을 수도 없어 한참을 망연히 서 있었지요. 며느리는 이미 제게 비빔밥을 던져주듯 내려놓고는 노트북을 들고 서재로 쏙 들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딸깍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야속하게 들리던지요. 제 위장은 새벽부터 이어진 긴 여정과 공복감에 쓰라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차마 저것에 숟가락을 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먹고 정신 차려야지.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을 염치도 없어 그냥 싱크대 앞에 선 채로 플라스틱 뚜껑을 열었지요. 콩나물 몇 줄기, 시금치인지 취나물인지 모를 푸른 잎사귀 몇 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버섯 조림이 전부였습니다. 전주에서 제가 그토록 정성껏 무쳐낸 10가지가 넘는 나물들의 향기로운 내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저 음식물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그것을 억지로 떠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은 푸석했고 나물은 질겼으며 고추장 소스에서는 시큼한 화학 조미료 맛만 맴돌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밥인지 모래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들은 현관 옆 찬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쿰쿰하게 삭힌 홍어찜이며 꿀을 넣고 졸인 코다리며 쌉싸름한 고들빼기 김치가 우리를 좀 봐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비빅 띠리링.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 아들 재석이가 파김치가 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녀석은 현관에 벗어둔 제 신발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연락을 받았겠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냐, 아들. 얼굴이 이게 뭐냐? 꼴이 말이 아니구나. 아들은 제 앞에 서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퀭한 눈과 축 처진 어깨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며느리가 제게 준 편의점 비빔밥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 힘든 아들에게 짐을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며 아들의 마른 등을 쓸어주기만 했죠. 밥은 먹었니? 저녁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그럼요, 어머니. 그럼요. 은지가 아침마다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주스도 갈아주고 빵도 구워주고. 걱정 마세요. 저녁도 아까 들어오면서 간단히 먹었어요. 아들의 해맑은 거짓말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재서가 이것 좀 하며 현관에 둔 보따리를 가리키자 아들은 그제야 그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걸 다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무겁게 안 그래도 된다니까. 됐다. 너 먹이려고 가져온 거다. 냉장고에 넣어야지.
재석이는 낑낑대며 보낸 가방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정체 모를 배달 음식 용기들과 마시다 만 탄산수병들만 뒹굴고 있었지요. 아들은 제 반찬통을 차곡차곡 넣으면서도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통을 밀어 넣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나 지금 급한 거 마무리해야 해서. 먼저 들어가서 일 좀 할게. 어머니랑 이야기 나누세요. 그래. 얼른 들어가. 고생했어.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죠.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주물렀지만 그 손길은 기계적이었고 눈은 자꾸만 서재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밥 한 끼 따뜻하게 해먹을 시간도 없이 사는 게 사는 건가 싶다지. 제 말의 진짜 의미, 즉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다는 원망을 알아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아들은 제 의도를 애써 외면하며 아내를 감싸기 바빴죠. 에이 어머니, 요즘 세상이 옛날 같나요? 은지도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팀장인데 밑에 부하 직원들까지 다 챙겨야 하거든요. 어머니, 은지 세대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가족을 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세대처럼 부엌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만이 내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조? 내가 지금 내조를 말하는 게 아니잖니. 사람이 왔는데 오랜 시간 기차 타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묻는 게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은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바빴다니까요. 재택근무라고 해도 회의가 줄줄이 잡혀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냄새나는 음식 잘 안 해 먹어요. 홍어 같은 거요. 은지가 냄새에 좀 예민해서 아시잖아요. 냄새에 예민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습니다. 자식 먹이겠다고 밤새 삭히고 졸이고 무친 음식들이 그저 냄새나고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냄새나는 걸 가져와서 요즘 것들 사는 방식도 모르고 내가 눈치가 없었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며느리가 정해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은 창고나 다름없었어요. 쓰지 않는 운동기구와 먼지 쌓인 책 상자들이 구석에 몰려 있었죠. 침대라고 내어준 것은 간이용으로 쓰는 딱딱한 접이식 매트리스였습니다. 그 위에 얇은 혼이불 하나가 전부였죠. 서울의 32층 아파트는 시골집 우풍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저는 겉옷도 벗지 못한 채 그 딱딱한 매트리스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무엇을 기대하고 이 고생을 하며 왔을까? 자정을 넘기고 새벽녘이 되었을까요? 목이 말라 뒤척이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안방 쪽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재석이와 은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탓에 대화 내용이 드문드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잔뜩 잠기고 지쳐 있었죠. 말씀드리다니? 나한테? 뭘? 심장이 불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 계실 때 괜히 걱정 끼쳐드릴 수 없잖아. 안 그래도 충격받으실 텐데 어떻게든 버텨보자. 응?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오늘만 해도 그래, 나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어머니가 저 반찬들 꺼내시는데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그냥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 은지야, 제발.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응? 며칠만 어머니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응?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저 시어머니를 버텨야 하냐. 어머니께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어머니 가실 때까지만 버텨라. 저는 그 대화의 주체가 온전히 저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찾아와 냄새나는 반찬을 들이밀며 불편하게 만든 시어머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며느리를 타박하는 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죠. 며느리가 비참했다고 한 말은 제가 가져온 촌스러운 반찬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세련된 삶에 흠집이 난 것 같아 비참하다고 느낀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 내외에게 거추장스러운 짐, 그것도 아주 냄새나고 골치 아픈 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나가지 않았죠. 식탁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이미 집을 나선 후였고, 손녀 유나는 어젯밤 늦게 들어와 자고 있는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젯밤의 대화 때문인지 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들이 어제 재석이가 밀어넣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반찬통들이 마치 제 버려진 마음 같아서 더는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토스트와 주스를 내밀었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재석아, 엄마 가봐야겠다. 전주집에 물 줄 시간이야. 어머니, 벌써요? 오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하루 더 주무시고 가시지. 은지도 어머니 가시면 서운해할 텐데요. 서운해하다니.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가실 때까지만 버티자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죠. 됐다. 늙은이가 오래 있으면 뭐 하겠니? 너희 바쁜데 집만 되지. 가야겠다.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죠. 어머니, 점심이라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는 아들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제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고요한 공간에 제 거친 숨소리와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만이 을씨년스럽게 울렸습니다. 3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차가운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을 떠나 전주로 돌아오는 무궁화호 안에서 제 마음은 실망감을 넘어 단단한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5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죠. 올 때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다면 돌아가는 길은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어젯밤의 일들을 몇 번이고 되새김질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니었죠.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결국 저만 속 좁고 유난스러운 시어머니로 만들 뿐이니까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어머니 세대랑은 달라요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요, 다르다 이거지요. 냄새나는 시골 반찬은 싫고 편리하고 세련된 것이 좋다 이거지요. 버티기 힘든 짐 취급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게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 편리함과 효율, 그리고 보여주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진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어른으로서의 가르침을 위한 아주 정교하게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성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용과 포장이라는 것을 알려줄 참이었습니다. 전주의 집에 돌아오니 저를 반기는 것은 흙냄새와 따뜻한 아궁이의 온기였습니다. 서울의 그 차갑고 인공적인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죠.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부러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들 녀석은 제가 단단히 화가 났다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하고 있겠지요. 며느리라는 아이는 어쩌면 골치 아픈 시어머니가 드디어 갔다며 속 시원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가장 다정하고 인자한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짓는 연습까지 했지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녀석이 덜컥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전화 주셨네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은지도 아들 엄마야. 잘 지내지? 저는 녀석의 말을 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죠. 네, 어머니. 잘 내려가셨어요?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어요. 은지도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그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오냐 오냐. 엄마 다 안다. 다 이해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은지한테 미안하구나. 젊은 애가 얼마나 바쁘면 그랬겠니. 팀장이라며? 아래 사람들 챙기랴, 실적 내랴, 얼마나 고되겠어. 내가 이해해야지. 늙은이가 눈치가 없었어.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의 그림자조차 없었기에 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죄송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아들. 이번 주말에 은지랑 유나 데리고 전주 한번 내려오렴. 엄마가 아주 특별한 잔치상을 차려줄게. 지난번엔 엄마가 냄새나는 것들만 가져가서 은지가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 내가 미안해서 말이야. 이번에는 우리 은지가 딱 좋아하는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걸로만 준비할 참이다. 정말요, 어머니?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은지가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안 그래도 어머니 서운해 하실까봐 계속 마음에 걸려 했어요. 이 순진한 아들 녀석은 제 계획을 꿈에도 모를 테죠. 제안을 가장한 이 초대는 제가 준비한 값비싼 수업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준비는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흙 묻은 채소가 가득한 재래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가장 큰 새로 생긴 백화점의 지하식품관으로 향했죠. 평생을 시장 바닥만 전전하던 제게 그곳은 별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쩍이는 포장지에 담긴 음식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게 포장된 즉석 요리들을 꼼꼼하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무엇을 찾으세요? 정갈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이 제게 물었죠.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유명한 셰프가 만들었다는 뭐 그런 거 없어? 제 말에 직원은 눈을 반짝이며 저를 프리미엄 한식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 눈에 띈 것은 궁중 명장 셰프의 프리미엄 한우 갈비찜이라고 적힌 밀키트였습니다. 황금색 보자기에 쌓인 상자 안에는 이미 다 조리되어 진공 포장된 갈비찜이 들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한우갈비를 사서 밤새 핏물 빼고 온갖 약재를 넣어 푹 고아내는 수고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정성이란 이런 것이겠지. 다음은 전복죽 코너였습니다. 청정 완도산 활전복을 통째로 넣었다는 수제 전복죽 레토르트 파우치가 금박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한 팩에 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전복을 사다 개우까지 넣어 진하게 끓여내는 죽 한 솥 값이었죠. 그것도 2상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업의 핵심이 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12가지 나물과 황동 비빔기가 포함된 궁중 비빔밥 키트였죠. 가격은 무려 15만 원. 상자를 열어보니 호박꼬지,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등 12가지 나물이 각각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볶은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번쩍이는 작은 황동 그릇 2개까지 들어있더군요. 저는 그 플라스틱 용기들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그깟 나물 무치느라 며칠을 쪼그리고 앉아 다듬고 데치고 묻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에게는 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가 제가 밤새 만든 그 모든 반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겠지요. 제 쇼핑 카트는 며느리에게 보여줄 진심 없는 정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유명 호텔에서 만들었다는 즉석 잡채, 3분이면 완성된다는 프리미엄 된장찌개, 키트, 그리고 손녀 유나를 위한 비싼 유기농 과일 푸딩까지 계산대에서 수십만 원이 찍히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보냈던 편의점 비빔밥에 대한 가장 비싼 화답이자 그 아이에게 보낼 값비싼 청구서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분노에 차서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아이의 엄마이자 제 며느리인 은지에게 음식에 담긴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그 아이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는지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비싼 쇼핑백들을 양손에 들고 당당하게 백화점을 걸어 나왔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어 아들 내외와 손녀가 전주에 도착했어요. 흙먼지 날리는 마당에 번쩍이는 서울의 승용차가 들어서는 것이 퍽이나 잊을 적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대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유나. 어서 오너라. 오는 길 힘들었지? 길이 많이 막히지는 않았고? 아니에요, 어머니. 고속 열차 타니까 금방이던데요.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시고 죄송해요. 지난번에는. 며느리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아마도 제가 또 냄새나는 시골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구박이라도 할까봐 지레 겁을 먹은 눈치였죠. 예, 서 있지만 말고 어서 들어오너라. 마루에 다 차려놨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마루로 올라섰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아끼는 자개상 위에 먼지 하나 없이 닦아 반짝이는 최고급 유기그릇과 은수저, 비단 수저 받침까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엄청난 전통 한정식이 나올 것만 같았죠. 우와,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상이 너무 예뻐요. 임금님 밥상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 유나의 말에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니까 좋은 날이지. 할미가 우리 유나 주려고 아주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너희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만.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들 녀석은 감동한 듯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며느리 은지 역시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얘들아, 시장할 텐데 어서 앉으렴.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되었단다. 내가 너희들 온다고 며칠 전부터 시내 백화점에 가서 특별히 주문해 놓은 것들이다. 백화점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는가 싶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가마솥 대신 전자레인지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자, 첫 번째 요리다. 저는 전자레인지에서 띵하는 소리를 내며 나온 플라스틱 용기의 내용물을 가장 크고 화려한 유기 그릇에 보기 좋게 옮겨 담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우 갈비찜이었죠. 자, 이건 서울 유명 셰프가 만들었다는 프리미엄 한우 갈비찜이란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 이렇게 데우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하니. 너희처럼 바쁜 사람들에게는 딱이지. 은지야, 어서 맛 좀 보렴. 이게 10만 원도 넘는 귀한 거란다. 저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처럼 요리를 설명하며 상 위에 내려놓았죠. 아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걸 데우기만 하셨다고요? 그럼. 요새 누가 집에서 이런 걸 밤새 끓이고 있니? 촌스럽게. 안 그러냐, 은지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익숙한 인스턴트의 맛을 모를 리가 없었죠. 녀석의 씹는 동작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어서 저는 끓는 물에 3분 데운 파우치를 뜯어 다음 요리를 내왔습니다. 역시나 고운 자기 그릇에 옮겨 담았죠. 이건 완도에서 갓 잡은 전복의 신선함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간편 전복죽이야. 영양도 만점이라니 많이 먹으렴. 유나도 먹기 좋을 게다. 이것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하지만 너희들 먹일 건데 돈이 대수겠니? 아들의 표정은 이제 경악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앉아만 있었죠. 그 아이는 이제 제 의도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상 한가운데에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 요리를 놓았습니다. 바로 수십 개의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로 이루어진 궁중 비빔밥 키트였죠. 저는 그 플라스틱 용기들을 트레이째로 자개상 한가운데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요란한 플라스틱 소리가 고요한 마루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유기 그릇에 흰 밥만 덩그러니 퍼서 나누어 주었죠. 자, 이건 궁중 비빔밥이란다. 나물이 12가지나 돼.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하니. 각자 덜어서 비벼 먹으렴. 비싼 황동 그릇까지 들어있더라만 우리 집에 유기 그릇이 많아서 그건 내다 버렸다. 손녀 유나만이 신이 나서 우와. 내가 비벼 먹을래요. 라며 작은 플라스틱 용기들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었죠.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내가 너무 바빴단다. 밭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밥 차릴 시간이 어디 있겠니? 안 그러냐, 은지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로만, 가장 비싼 것들로만 준비했어. 바쁜 사람한테 뭘 더 바라시면 곤란하지. 부디 내 사정을 이해해 주렴. 제가 서울에서 들었던 그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는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죠. 제 의도를, 제가 주고자 했던 가르침을 완벽하고도 처참하게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성이나 다툼보다도 더 날카로운 진실이 오고 간 그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 재석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며느리는 끝내 숟가락을 손에 쥔 채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달그락. 며느리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진 은수저가 유기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 정막으로 가득 찬 흑마르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 벼린 칼이 얼음판을 가르는 소리처럼 제 심장에 선명한 금을 내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 유나만이 천진난만하게 제 몫으로 놓인 플라스틱 나물 용기를 톡톡 따며 와, 할머니, 이거 고기다. 와, 맛있는 냄새. 나 이거 다 먹을래.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목소리마저도 마루 위에 짚고 무겁게 깔린 어른들의 침묵 속에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 맥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재석이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은 제가 처음 백화점 즉석 요리를 내놓았을 때의 그저 당혹스럽던 표정에서 제가 마지막 말을 뱉었을 때 비로소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의 참담함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곁에 앉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차갑고도 서늘한 분노로 굳어져 갔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비싼 자개상 무늬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마치 오한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그 번쩍이는 유기그릇과 그 위에 덩그러니 놓인 흰밥, 그리고 그 곁을 보란듯이 둘러싼 화려한 즉석요리 포장재들은 며느리에게 훌륭한 식사가 아니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덫이자 그녀의 잘못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장거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계획이 완벽하게, 아니, 완벽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로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느냐? 내가 나에게 한 짓이 무엇인지, 내가 그토록 중시하는 그 편리함과 세련됨이라는 것이 사람의 진심과 정성이 빠졌을 때 얼마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 저는 며느리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울며불며 제게 사과하거나 혹은 되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어떤 반응이 오든 저는 어른으로서, 시어머니로서 차분하게 가르침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제가 예상했던 분노의 외침이나 구차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며느리 은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무례함을 책망하는 내 앞에서는 차마 울고 싶지 않다는 듯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그 눈물은 한 번 터진 봇물처럼 멈출 줄을 몰랐어요. 결국 자개상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내의 지난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 아들 재석이가 제게는 한없이 죄송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며느리를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이빨 사이로 뿜어냈습니다. 나은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재석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면 내 아내고 유나 엄마면 이럴 수 있어? 연세 일흔이 다 된 우리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5시간을 넘게 무궁화호를 타고 오셨어. 그런데 당신이 내놓은 게 뭐야? 고작 편의점 비빔밥? 그것도 1분 30초 데워서 툭 던져줘?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어머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아들의 서슬 퍼런 고함 소리가 조용하던 시골집 마루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래 잘한다 아들아. 내가 내 속을 아는구나 하는 통쾌함과 동시에 무언가 일이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당혹스러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제 목표는 며느리의 그릇된 버릇을 고치고 제 정성을 무시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이었지. 이렇게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부부싸움을 크게 붙이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그만해요 제발. 며느리는 흐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상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죠. 그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단순히 비빔밥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절망감을 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둑에 막혀 있던 물이 제 잔인한 계획과 남편의 질책이라는 충격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며느리는 멈추지 않는 흐느낌과 함께 조심스럽게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갈라져서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들을 수 있었죠. 사실은 제가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뭐? 재석이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잘 다닌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 누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짰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불려나갈지, 내일 당장 내 책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어머님이 오셨는데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며느리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공포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그렇게 대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나빴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의 고백은 제가 예상했던 바빠서 그랬다거나 어머니 반찬 냄새가 싫어서 그랬다는 식의 뻔한 변명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현실적인 무게감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 통쾌했던 승리감은 그 순간 마치 뜨거운 물에 넣은 얼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고 불편한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완벽한 수업은 분명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통쾌한 사과나 굴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회생활의 위기 앞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재석이조차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에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심각한 거였어?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어? 하고 당황하며 물었죠. 말하면 뭐가 달라져? 당신까지 걱정할까봐 나 하나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누가 불려나갈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그런데 어머님은 오셨지.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며느리는 결국 울부짖으며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지만 어쩌면 저는 이미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그 벼랑 아래로 더 세게 밀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땀 흘려 반찬을 해온 시어머니에게 편의점 음식을 내민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보여주었던 차가운 태도와 무심함이 어쩌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직장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의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요란했던 식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그 비싼 수십만 원어치의 즉석 요리에 손을 대지 않았죠. 손녀 유나만이 제 옆에서 눈치를 보며 할머니, 나 배고픈데 엄마 아빠 왜 싸워?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아들은 마루 끝에 주저앉아 아, 진짜 미치겠네 하며 마른 세수만 연거푸 해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녀 유나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죠. 서울에서 버려질 뻔했던 제가 가져온 진짜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냄새난다던 홍어찜이며 코다리 조림은 그대로 둔 채 향긋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고사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남아있던 따뜻한 밥을 푼 뒤 커다란 양푼에 밥과 나물을 넣고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한 바퀴를 둘러 쓱쓱 비벼주었죠. 달걀 프라이 하나를 부쳐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이게 진짜 비빔밥이란다. 어서 먹어. 유나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굳게 닫힌 며느리의 방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동이 트기도 전에 도망치듯 전주를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그 음식값 이걸로라도 치워라. 저는 그 손을 매섭게 쳐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은지 마음 좀 진정되면 다시 올게요. 아들은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텅 빈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하룻밤 사이에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린 수십만 원어치의 즉석 요리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한 승리감 대신 씁쓸하고 무거운 의문만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비싸고 차가운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하게 불편했던 주말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가을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저는 밭에서 콩을 타작하고 처마 밑에는 주렁주렁 곶감을 깎아 매다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몸은 고된 노동으로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불편했지요. 그날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쏟아냈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당연히 서먹하고 어색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은지가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하고 있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그랬다고 꼭 용서해달라고 전해달래요.
하는 변명 같은 문자가 한두 번 왔을 뿐 며느리에게서는 그 어떤 직접적인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섣불리 전화를 걸 수가 없었죠. 구조조정이라는 칼날 위에 서 있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오죽하면 그랬을까? 젊은 나이에 팀장까지 달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 그런데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지. 그런 애한테 내가 너무 잔인한 짓을 한 게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늙은 시어미 밥상이 눈에나 들어왔겠나? 내가 너무 심했어. 그렇게 자책감이 고개를 들다가도 문득문득 서울에서의 그날을 떠올리면 서운함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래. 5시간을 넘게 기차를 타고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간 늙은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엉덩이 한 번 안 떼고 노트북만 보던 그 모습, 내 반찬을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하던 그 표독스럽던 표정 그리고 그 편의점 비빔밥. 그건 경우가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저는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은지 회사 일은 좀 어떠냐고 슬쩍 물어보면 아들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나가길 바랄 뿐이죠. 하는 힘없는 대답만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콩 타작을 겨우 마치고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툇마루에 앉아 식은 땀을 들이켜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죠. 이 시간에 올 전화는 아들 녀석밖에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재석이의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갈라지고 부서지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사람의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석아, 왜 그러냐? 목소리가 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혹시 유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유나는 자요. 어머니, 어떡해요. 제가 은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렀죠. 무슨 일이냐니까? 이놈아, 애간장 태우지 말고 어서 말해. 한참을 꺽꺽대며 울던 아들은 자신이 방금 알게 되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전주에서 울며 말했던 구조조정은 거짓말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말한 그 구조조정. 그거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날 나한테, 그리고 너한테까지 전부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은지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대요.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해고? 아니, 팀장이라며.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어머니 제가 서류를 봤어요. 날짜를 보니까 어머니 서울 오시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하얗게 비어버렸죠. 아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기가 알게 된 끔찍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날 전주에서 돌아간 이후 며느리가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식은 땀을 흘리는 것을 그저 구조조정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힘내라. 당신 능력 있으니 괜찮을 거다 같은 공허한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재석이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난장판이더랍니다. 며느리는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손녀 유나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어 있더랍니다. 며느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요.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살피던 재석이는 서재에 있는 며느리의 책상이 평소와 달리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며느리가 미처 치우지 못한 노트북이 켜져 있었는데 화면 가득 재취업을 알아보는 구직 사이트가 엿여 있었다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은지 서재 책상을 뒤졌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서. 그런데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회사 이름이 적힌 권고, 사직, 통보서였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짜가 정확히 어머니 서울 오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날이었어요. 날 은지가 그날 이후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한테는 계속 회사 다니는 척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던 거예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아침에 오늘도 회의 많아? 야근하지 말고 일찍 와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은지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그렇게 나가서 하루 종일 도서관이랑 카페를 떠돌면서 저 구직 사이트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바보 천치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전주에서는 어머니 앞에서 은지한테 뻔뻔하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날 서울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의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던 그 모습, 그건 재택근무가 아니라 바로 전날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른 일자리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던 것이었겠죠. 저를 보고도 반가워하기는커녕 그토록 날카롭고 정신없어 보였던 이유. 어머니라는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대상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그 아이는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제가 가져간 그 정성스러운 반찬들의 냄새에 유독 예민하게 굴었던 이유. 그건 단순히 세련된 척하는 유난이나 깔끔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자신의 통제 범위를 완벽하게 벗어난 시어머니의 정성이라는 그 낯선 것의 침입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마지막 발악이었을 겁니다. 그 정성은 그 아이에게 너는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무언의 질책으로 다가왔을 테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에 올랐던 편의점 비빔밥. 저는 그제야 그 비빔밥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비빔밥은 바쁘고 무심한 커리어우먼의 오만한 무례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최고라는 직장에서 쫓겨난 절망 속에서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끔찍한 비밀을 안고 간신히 스스로를 추스르며 사온 그것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겁니다.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 힘겹게 버티고 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식사였던 거죠. 어쩌면 그 아이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비빔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혹은 그마저도 넘기지 못하며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비빔밥을 앞에 두고 저는 서운하다고 토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 아이의 절박한 현실을
밥투정하는 시어미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겁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제가 차렸던 그 잔치상, 그 화려하고 비싼 즉석 요리들, 바빠서 밥 차릴 시간이 없었다며 쏘아붙였던 제 가시 돋친 말들, 그것은 어른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가장 아픈 상처, 즉 실패와 무능함이라는 그 상처를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후벼 팠던 겁니다. 수화기를 든 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아이고 은지가 그래서 그렇게 날이 서 있었구나 하는 소리만 내뱉고 있을 때 재석이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텅 비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심장이 이미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나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뭐가 있단 말이냐. 제발 그만해라. 엄마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 제가 정말 못된 놈이에요. 제가 은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오늘 은지 책상 정리하다가 그 권고 사직서, 서류 밑에서 통장 내역서를 우연히 봤는데 은지네 집이 작년에 사업이 힘들어져서 집까지 넘어갈 뻔했대요. 아니 사돈네가 장사 잘 되신다고 하지 않았냐.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오시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은지가 그동안 자기 월급으로 자기 혼자 그걸 겨우 막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매달 그렇게 큰 돈이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 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은지한테 생활비가 왜 이렇게 빠듯하냐고 당신 돈 다 어디다 쓰냐고 유나 학원 하나 더 보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냐고 제가 매일 밤 그렇게 타박을 했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을 넘어선 스스로를 향한 깊은 혐오와 자포자기의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실직 사실만을 숨긴 게 아니었어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은지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친정을 남편 몰래, 세상 몰래 그 얇은 어깨로 홀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작지만 알차게 한정식 가게를 하시던 사돈어른의 사업이 그놈의 지독한 전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쫄딱 망하고 평생을 일군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그 높고 반짝이던 연봉이 그 팀장이라는 자리가 두 노인의 삶을 지탱해주던 유일하고도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은지는 이 끔찍한 사실을 남편인 재석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겠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아이 특유의 강한 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가족 문제로 새로운 가족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인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아이다운 자존심과 미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동아줄이 권고 사직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에 하루아침에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제야 제가 서울에 갔던 날 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던 그 대화의 의미가 완벽하고도 끔찍하게 새로운 빛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건 시어머니인 저를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친정의 빚과 생활비, 그리고 이제는 그 돈마저 보내줄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절망적인 현실을, 이 무거운 비밀을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처절한 절규였던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제게 당신이 불편하니 돌아가 달라고 말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 우리 집안의 이 어려운 사정을 내해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아이가 내밀 수 있었던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 계실 때 괜히 걱정 끼쳐드릴 수 없잖아. 아들 재석이의 이 말은 제 생각처럼 저를 골칫덩어리 취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재석이는 아내의 실직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처가되기 조금 어렵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오랜만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우리 어머니까지 걱정시키지 말자는 그 나름의 철없는 배려로 아내를 다독였던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 그 대화의 핵심. 어머니가 저 반찬들 꺼내시는데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그냥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 저는 그 비참함의 의미를 제멋대로 아주 이기적으로 오해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냄새나는 시골 반찬 때문에 자신의 세련된 삶이 침해당해 비참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당장 내일 모레 내 부모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나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나는 오늘 당장 내 직장을 잃었는데 이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어머니는 자식 먹이겠다고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해오셨구나. 나는 저 정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한 딸이고 실패한 며느리고 실패한 아내다. 그런 끔찍한 자괴감과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비참함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차가움과 날 성거리감은 사실 필사적인 방어기제였어요.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 낙인에 사로잡혀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 너덜너덜해진 속내를 들여다볼까봐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온몸에 가시를 세웠던 거죠. 그제야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차려냈던 그 완벽하게 차려낸 현실 한 상, 그 비싼 즉석 갈비찜과 15만 원짜리 궁중 비빔밥 키트, 그것은 며느리에게는 끔찍한 조롱이자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너는 내가 무능해서 밥 한 끼 못 차려 먹을 정도로 절박하지? 너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도 못 지키고 직장에서도 잘렸지? 봐라,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품위와 여유를 돈으로 사서 이렇게나 화려하게 차려낼 수 있단다. 저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걷어찬 것을 넘어 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냐고, 왜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서 있지 못하냐고 비웃었던 셈입니다. 며느리라는 역할에 대한 저의 굳은 기대와 편견이 시어머니는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낡아빠진 아집이 결국 벼랑 끝에 서 있던 고립된 아이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데 결정적인 일조를 했다는 죄책감이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라는 틀이 아니라 그저 은지라는 한 사람으로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의 돌이라는 그 편협한 잣대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재석아,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지는 찾았니? 어디 있대? 어디로 갔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머니. 전화기도 꺼져 있고 유나한테 물어봐도 엄마가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대요. 저 이제 어떡해요? 은지 혹시라도 어디 가서 쓰러져 있기라도 하면 아들의 절규에
저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 늙은이의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재석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은지가 갈 만한 곳 싹 다 생각해봐. 친정에는, 그래, 사돈댁에는 전화해봤어? 아니요. 아직? 장인 장모님 아시게 되면 두 분 쓰러지실까봐 못했어요. 당장 전화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혹시 친정으로 갔을지도 모르지 않으냐. 그리고 은지가 가던 동네 도서관, 카페, 유나 학교 앞. 너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당장 찾아봐. 날씨도 추운데 그 얇은 옷만 입고 어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 엄마가 지금 바로 올라갈게. 어머니, 이 밤에 어떡해. 시끄럽다. 엄마 지금 당장 택시라도 잡아 타고 올라갈 테니까. 은지 혼자 두면 안 돼. 알았어? 재석아, 끊지 말고 꼭 옆에 있어 주거라. 아니지, 끊고 당장 나가서 찾아. 엄마가 올라가면서 계속 전화할게. 은지 꼭 찾아야 한다, 아들. 저는 전화를 끊고 겉옷을 꿰어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주었던 그 차가운 편의점 비빔밥. 그것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세상에 혹은 제게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호를 가장 잔인하고 오만한 방식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어둠을 뚫고 대문 밖으로 아랫마을 큰 길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서울 가는 차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깨어 입을 경황도 없이 방금 전 타작을 마치고 돌아와 입고 있던 작업복 조끼 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은 가로등 하나 없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제 신발이 집신인지 고무신인지 분간도 되지 않더라고요. 발목이 꺾일 뻔한 것을 몇 번이나 용케 버텨내며 아랫마을 큰 길로 2차선 국도가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재석아, 은지야, 유나야. 이 한밤중에 전주 시골에서 서울 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죠. 만약에라도 며느리가 제 모진 말과 그 잔인한 밥상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라도 놓아버렸다면, 그래서 그 추운 밤거리를 헤매다 어디 구석에서 쓰러져 있기라도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를 그 지경으로 내몬 공범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서인숙, 이 멍청한 늙은이야. 하찮은 자존심 세우자고 서운함 풀자고 사람을 잡았구나. 사람을 잡았어. 얼마나 뛰었을까요? 폐가 터질 듯 아파오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즈음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희미한 전조등을 밝히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염치도 체면도 없이 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두 팔을 휘저었습니다. 서시오. 제발 좀 서주시오. 기익 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콩깻묵을 실어 나르는 낡은 트럭이 제 코앞에서 멈춰 섰어요. 창문이 열리고 욕지거리가 날아올 것이라 예상했죠. 아니, 이 할매가 지금 죽을라고 환장했소. 이 밤중에 서울 가야 합니다. 제발 전주역이든 고속버스 터미널이든 제발 좀 태워주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리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제 몰골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귀신에 홀린 사람 같았겠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과 다급함을 넘어선 절박함에 트럭 기사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조수석 문을 쾅 하고 열어주더군요. 에이, 똥 밟았네. 타쇼? 뭔 일인지는 몰라도 사람 하나 살린다 셈치지. 어여 타쇼? 몇 가지만이요. 트럭에 올라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헛디뎠지 뭐예요. 전주역으로 갑시다. 제일 빠른 기차 아니
이 시간에 기차가 있나? 아, 모르겠소. 일단 갑시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재석아, 엄마다. 은지는? 은지 찾았어? 어머니, 지금 밖이에요. 모르겠어요.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고 장인어른 댁에도 전화했는데 안 왔대요. 다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은지가 평소에 입던 코트도 가방도 다 그대로 두고 지갑 하나만 들고 나갔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은지 어디로 간 걸까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너가 지금 무너지면 어떡해. 은지가 평소에 가던 곳 전부 다 생각해봐. 엄마가 올라가면서 계속 전화할게. 은지 꼭 찾아야 한다, 아들. 트럭은 고맙게도 저를 전주역 앞에 내려주더군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이 늦은 밤에 서울로 가는 기차는 이미 끊긴 후였죠. 텅 빈 대합실에는 노숙인 몇 명과 저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안 된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 이 추위에 그 얇은 옷만 입고 밖에서 밤을 샌다면 정말 큰일 난다. 저는 다시 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사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죠. 기사님, 서울 갑시다. 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울이요? 서울 가자고요. 돈은 걱정 마시오. 20만 원 아니, 30만 원 아니, 40만 원이라도 드릴 테니 제발 지금 당장 출발해 주시오. 제 손에 쥔 만 원짜리 몇 장과 제 입에서 나온 40만 원이라는 액수의 불균형에 기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겁니까? 돈도 없으신 것 같은데. 있소. 집에 아니, 아들 집에 가면 다 있소. 내 아들이 서울의 32층 아파트에 사는 놈이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전화 바꿔드리지. 제발 갑시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제 모습에 기사는 한숨을 내쉬며 일단 타죠. 가면서 아드님이랑 통화 한번 합시다.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40이 아니라 50은 주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100번도 더 끄덕이며 택시 뒷좌석에 무너지듯 몸을 실었어요. 50이 아니라 100이라도 드리리다. 출발해 주시오. 최대한 빨리. 제발. 택시가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검은 풍경들이 무섭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겉옷도 없이 작업복 조끼 바람으로 뛰쳐나온 제 몸이 덜덜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 추위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시금 머릿속에서 재생되더군요. 소파에 힘없이 누워 노트북을 보던 그 텅 빈 눈. 제 반찬통을 보며 냄새 밴다고 말하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 그건 깔끔함이 아니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변수를 드리고 싶지 않았던 절박한 경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내밀었던 고들빼기 김치.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그 말 임신했을 때 새 생명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때와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이 같을 리가 없었죠. 저는 그 아이의 상처를 가장 아픈 추억으로 후벼 팠던 겁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빚쟁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의 실패를 확인시키는 저승사자였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늙은 시어미의 권위,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제가 한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어머니, 찾았어요. 은지 찾은 것 같아요. 그때 재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어? 괜찮아? 은지 괜찮은 거냐? 다친 데는? 아, 그게 장인어른께서 혹시나 해서 은지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셨대요. 거기가 졸업생도 들어갈 수 있는 24시간 열람실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있었대요. 도서관? 그 시간에 도서관에 왜? 모르겠어요. 그냥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휴대전화도 꺼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대요. 지금 장인어른이 데리고 집으로 오고 계세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길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울부짖었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창피함도 몰랐죠. 무사히 찾아서 그것으로 되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 택시는 서울의 그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소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재석이가 이미 1층 로비에 내려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녀석은 택시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는 겉옷도 없는 저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이 추위에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겉옷도 없이. 됐다. 은지는 어디 있어? 방금 장인어른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꼭 100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사돈어른이 딸 가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멍하니 서 계셨고 안방문은 닫혀 있었죠. 사돈어른이 저를 보더니 왈칵 무너지셨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빚 때문에 은지가 이런 몹쓸 짓을. 아닙니다. 사돈어른, 지금 그런 말씀 마시고 은지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 침대 구석에 며느리 은지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제가 서울에 왔던 그날 입었던 얇은 스웨터 차림 그대로였어요. 그 아이는 울고 있지도 화를 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눈으로 초점 없이 벽지만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한 달 넘게 혼자서 그 모든 비밀을 감당해온 아이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제 발소리에 녀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했죠. 그 순간 며느리의 텅 빈 눈에 공포가 어렸어요. 저를, 이 시어머니를 마치 자신을 심판하러 온 사람처럼,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녀석은 침대 구석으로 더 파고들며 몸을 떨었어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 눈빛 하나로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혹은 괜찮다 같은 말들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너무나 값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대신 저는 말없이 녀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밤새 시골의 찬바람을 맞으며 달려온 흙먼지가 묻은 제 작업복 조끼를 벗었죠. 그리고 그 얇은 스웨터 위에, 그 작고 떨리는 어깨 위에 제 조끼를 덮어주었습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났을 거예요.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시골 냄새였겠죠. 하지만 은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저는 녀석의 곁에 주저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해본 적 없는 그 말을 했습니다. 아가. 며느리의 눈이 커지더군요. 집에 잘 왔다. 춥다. 다 끝났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다. 제 말에 며느리의 텅 비었던 눈에서 비로소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 길고 끔찍했던 밤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집안의 모든 것은 멈춰버린 듯했죠. 사돈 어른은 딸의 방문이 닫히는 것을 보시고는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계셨어요. 저 역시 그분께 차마 어떤 위로도 건넬 수가 없더군요. 그저 물 한 잔을 떠다 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사돈 어른은 사부인 볼 낯이 없습니다. 하는 말만 되풀이하시다 동이 트기 무섭게 도망치듯 집을 나서셨어요. 그 굽은 등이 딸의 불행이 오롯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는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아들 재석이는 거실 소파 구석에 몸을 만 채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녀석은 제게도 닫힌 방문에도 아무런 말을 걸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방문 앞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수건 한 장을 깔고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덮어준 흙냄새 묻은 조끼를 쥔 채 방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 억눌린 흐느낌이 벽을 타고 제 등 뒤로 전해져 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죠. 제가 던진 그 모진 말들, 제가 차려낸 그 잔인한 밥상을 떠올리며 저는 제 뺨을 수없이 내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어요. 아침이 밝았죠. 방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 유나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제게로 뛰쳐나왔어요. 아이는 밤새 어른들에게 어떤 폭풍이 휘몰아쳤는지 모르는 듯 해맑기만 하더군요. 할머니, 어제 언제 오셨어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엄마 아빠는 또 늦잠 자요? 그 천진한 물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할미가 유나 보고 싶어서 일찍 왔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유나를 씻기고 아침밥을 챙겨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냈어요. 노란 버스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다시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왔죠. 재석이는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며느리가 사용하던 가장 깨끗한 앞치마를 찾아 제 허리에 둘렀죠. 그것이 저의 사과였어요. 내가 이 집의 밥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한때 우리 사이에 냉전이 벌어졌던 그 차갑고 세련된 대리석 부엌. 그곳이 이제 상처를 보듬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만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제가 전주에서 가져왔던 반찬통들이 눈에 띄었지만 저는 애써 그것들을 외면했어요.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과 수치심을 떠올리게 하는 반찬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막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사락사락하고 쌀 씻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가 마치 멈춰버린 것만 같았던 이 집안의 시간을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다시 흐르게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쌀을 푹 퍼지게 끓여 흰죽을 쑤었어요. 소금 간도 하지 않은 그저 쌀의 단맛만 우러난 밍밍한 죽이었죠.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달걀 몇 개를 풀어 체에 곱게 걸러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달걀찜을 만들었어요. 시원하고 맑은 콩나물국도 끓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고 속을 달랠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어요. 재석아, 밥 먹어라. 입맛이 없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어도 먹어. 너까지 쓰러지면 이 집은 누가 일으키냐? 은지는, 유나는 누가 지켜? 어서 숟가락 들어. 저는 아들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죠. 아들은 마지못해 마치 모래알을 씹는 사람처럼 죽을 한술 떴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와 똑같이 작은 쟁반에 흰죽과 달걀찜을 담아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가, 밥 먹자.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녀석은 침대에 걸터 앉아 밤새 입고 있던 그 옷 그대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퉁퉁 부은 눈, 핏기 하나 없는 입술, 마치 생명이 다 빠져나간 마른 나뭇가지 같았어요. 제가 쟁반을 내밀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 없어요, 어머니. 먹어야 한다. 먹기 싫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먹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죽다니 정신 차려. 그따위 말을 어디서 함부로 입에 담아. 내가 죽으면 유나는, 재석이는, 그리고 너만 바라보고 사시는 내 부모님은 어찌하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더군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목소리를 낮췄죠. 자격? 밥 먹는데 자격이 어디 있어. 숨 쉬는 사람은 다 먹어야 하는 게 밥이야. 어서. 저는 녀석의 침대맡에 쟁반을 내려놓고 어제처럼 그 옆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는다. 너 먹을 때까지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게야. 이 밥이 식어서 굳어버릴 때까지 나도 여기서 굶을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간청이었어요. 제발 사람한 다오하는 늙은 시어미의 절박한 애원이었죠. 며느리는 한참을 쟁반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죽 한 숟갈을 겨우 입에 넣었죠. 따뜻한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녀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눈물은 참을 새도 없이 죽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짜요, 어머니. 죽이 너무 짜요. 짜긴 뭐가 짜. 소금 한 톨 안 넣고 끓였는데. 내 눈물이 짜겠지. 울지 말고 먹어. 먹고 울어. 울고 또 먹어. 그래야 살아. 사는 게 원래 그런 게다. 저는 녀석이 그 죽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켰어요. 녀석은 죽반, 눈물 반으로 그릇을 겨우 비워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에 머물며 조용히 집안을 돌봤어요. 아들은 휴가를 냈고 며느리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그저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 각자의 방으로 날랐어요. 흰죽에서 콩나물 국밥으로 그리고 누룽지로 조금씩 간을 더하고 밥알을 더해갔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빚이 정확히 얼마냐, 앞으로 어쩔 거냐, 왜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냐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나 문책이 아니라 그저 쉼없이 몰아쳤던 폭풍우를 피해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전한 구멍이었거든요. 변화가 찾아온 것은 제가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었죠. 시금치를 데쳐 무치고 굴비를 굽고 있었어요. 그 며칠 사이 냉장고 속 식재료가 다 떨어져 아들 녀석을 시켜 시장을 봐 오게 했지요.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며느리 은지였어요. 녀석은 며칠 만에 세수를 했는지 헬쑥하지만 조금은 정돈된 모습으로 부엌 입구에 서서
제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며칠간의 식사가 그 아이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모양이었어요. 제가 돌아보자 녀석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죠. 저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묻히던 시금치 그릇을 녀석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간 좀 봐라.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넣고.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젓가락으로 시금치 한 줄기를 입에 넣더군요. 맛있어요, 어머니. 간 딱 좋아요. 그래. 그럼 참기름이랑 깨 좀 뿌려서 마저 묻혀라. 나는 굴비 뒤집어야 하니께.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제가 굴비를 굽고 며느리가 나물을 무쳤죠. 따뜻한 물과 비누 거품, 지글지글 굴비 굽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박한 소음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며느리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더군요. 함께 차린 저녁상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세 식구가 마주 앉았어요. 재석이도 은지도 저도 말없이 밥만 먹었죠.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회복의 침묵이었죠. 살아있는 자들은 밥을 먹어야 한다는 엄숙한 의식을 치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때였어요. 제가 씻고 며느리가 젖은 그릇을 닦았죠.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가 그릇 닦는 소리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께 편의점 그거. 됐다. 그 얘기는 제가 말을 잘랐어요. 이미 지나간 일 끄집어내어 좋을 것 없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들어주세요.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저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죠. 저 정말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한데 부모님 빚은 당장 다음 달부터 막을 길이 없고 남편한테는 말할 용기가 안 나고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셨어요. 문을 여는데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그 반찬들을 꺼내시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어머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어머님의 그 정성이 저한테는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 너는 왜 나처럼 자식한테 정성 하나 못 쏟느냐고 그렇게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머니한테서도 제 현실에서도 제가 너무 못났죠?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인 척은 다 했는데 사실은 빈털터리 신세였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런 제 모습 들키기 싫어서 어머니께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젖은 손으로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아니다, 얘야. 그리고 전주에서는 며느리는 전주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어요. 전주에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어머니가 그 즉석 요리들을 꺼내시는데 내가 여기서 벌받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거짓말했어요. 구조조정이라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손을 잡고 녀석을 돌려세워 마주 보았습니다. 은지야, 내 어머니, 내가 더 미안하다. 어머니, 사람 속도 모르고 내 서운한 감정만 앞세워서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내 등을 떠밀었어. 어른답지 못했어. 시험이 이전에 같은 여자고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못쓸 짓을 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제 진심 어린 사과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다 괜찮다, 다 괜찮아. 아가,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다 괜찮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는 대신 그저 녀석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작은 등을 한참 동안이나 쓸어주었죠. 그렇게 서로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마주한 순간 비로소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 지긋지긋한 역할의 벽을 넘어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진정한 유대감은 차가웠던 대리석 거실이 아니라 바로 그 부엌의 작은 개수대 앞에서 따뜻한 물줄기와 비누 거품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유나는 이미 깊이 잠든 시각이었죠. 그건 심판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빚쟁이의 독촉 자리도 아니었고요.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난파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첫 번째 대책회의였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였지만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 녀석에게 말했죠. 재석아, 내 어머니. 은지가 지난 1년 동안 혼자 뭘 감당해 왔는지 이제 알겠냐? 네, 알아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은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면목 없는 건 나중 얘기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얘기할 때야. 은지야, 내 어머니.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보거라. 사돈어른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냐? 이자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 게야? 그리고 내가 잘린 건 퇴직금은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게야? 며느리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가장 아프고 치욕스러운 부분을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밑바닥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겠죠. 괜찮다. 이제 우린 한 배를 탔어. 이 배가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어디가 얼마나 찢어졌는지 알아야 땜질을 할 게 아니냐. 이 배가 가라앉으면 너만 물에 빠지는 게 아니야. 재석이도 유나도 그리고 나도 다 같이 물에 빠지는 게야. 그러니 알아야 살 길을 찾지.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사돈어른의 가게가 망하면서 진 빚의 원금, 그 무섭게 불어난 이자, 그리고 자신이 해고당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이미 그 이자를 막는데 다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까지. 남은 것은 이 아파트 대출 원리금과 당장의 생활비조차 막막한 현실뿐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재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자신의 아내가 그런 지옥을 홀로 견디는 동안 자신은 팀장 아내를 둔 남편 행세를 하며 아내에게 생활비 타박이나 하고 당신 돈 다 어디다 쓰냐고 몰아세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재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볼게요. 그리고 제 적금 안 된다. 제가 단칼에 잘랐어요. 빚을 빚으로 막는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야.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엄발에 오줌 누기지.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당장 다음 달 이자 막을 돈도 없는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전주를 떠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서울 오는 택시 안에서부터 이미
마음먹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집 팔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재석이와 은지가 동시에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 집, 이 번쩍거리는 32층 아파트. 이거 팔자고 했다. 어머니, 안 돼요. 이 집 저희가 어떻게 장만한 건데 대출이 절반이 넘지만. 그래도 여길 팔면 저희 어디로 가요? 그래, 대출이 절반이지. 겉만 번지르르한 빚더미야. 재석아, 은지야. 너희는 이 집이 너희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를 올가매는 감옥이었어. 너희 두 사람 이 집 대출금 갚느라 등골이 휘고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일만 했잖니. 이게 사는 게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 집 지금 당장 내놔. 다행히 그동안 집값이 올랐다니 팔면 대출금 갚고도 꽤 남을 게다. 그걸로 먼저 사돈어른 급한 불부터 끄자. 두 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 어머니,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안 돼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 때문에 집을... 시끄럽다. 내 부모가 내 부모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지. 어디서 편을 갈라. 이미 한 가족이 됐는데. 그리고 남는 돈으로 우리는 형편에 맞는 작은 아파트로 가자. 전세로 아니면 아주 작은 빌라라도 뭐가 어떠냐. 하늘 높은 데서 발 뻗고 자는 것보다 땅바닥이라도 두 발 편히 뻗고 자는 게 100번 낫다. 유나 학교 조금 멀어지면 어떠냐. 엄마 아빠가 웃는 게 유나한테는 100배 1000배 더 좋은 교육이다. 그리고 나도 저는 품속에서 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내가 평생 밭일해서 모은 돈이다. 내 아비 내 시아비 유산 한 푼 안 받고 내가 악착같이 모은 내 돈이야. 그리고 전주에 내 이름으로 된 밭 그거 팔란다. 어머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희 때문에 어머니 노후를... 재석이가 기겁하며 제 손을 잡더군요. 노후? 내가 지금 너희랑 이렇게 있는데 그깟 땅 쪼가리가 무슨 내 노후야. 내 노후는 내 자식, 내 손주가 밥 굶지 않고 웃으면서 사는 거. 그게 내 노후다. 늙은이 걱정은 붙들어 매. 저는 통장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 돈 그리고 밥한 돈 합치면 사돈어른 빚 다 갚고도 남을 게다. 그러니 이걸로 다 갚아. 그리고 다시 시작해. 빚 없는 데서부터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야. 어머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 며느리는 제 통장을 붙들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것은 처음 보았죠. 은혜라고 생각 마라. 이건 내가 너한테 빚 갚는 게야. 네. 내가 너한테 편의점 비빔밥으로 그리고 그 잔인한 즉석 밥상으로 내 마음에 빚을 졌다. 너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빚이야. 그러니 이걸로 그 빚퉁 치는 걸로 하자. 알겠냐? 그날 밤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죠. 위기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재석이와 제가 내놓은 돈으로 사돈댁은 다행히 집을 잃지 않고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작은 분식 가게를 다시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들 내외는 그 하늘 높던 32층 아파트를 정말로 팔았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들은 그 근처 조금 오래됐지만 햇볕이 잘 드는 낮은 층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대출금도 빚도 없는 오롯이 그들만의 보금자리였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며느리는 이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자신을 존중해주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팀장이라는 직함 대신
은지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죠. 야근도 없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낸대요.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다시 가을볕이 따사로운 전주에 있는 제 부엌이랍니다. 주말을 맞아 며느리가 손님이 아닌 진짜 딸의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 재석이와 손녀 유나도 함께였죠. 우리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아 정통 전주 비빔밥에 들어갈 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금치는 얼마나 데쳐야 해요? 아, 또 너무 익혔나 봐요. 물러졌어요. 이 녀석아, 내가 끓는 물에 소금 좀 넣고 살짝만 넣었다 빼라고 했지. 콩나물은 뚜껑 열지 말라고. 열면 비린내 난다고. 몇 번을 알려줘야 하니. 아, 맞다. 콩나물. 어떻게, 어머니. 나 또 뚜껑 열었네. 제가 핀잔을 주자 며느리는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제 흉내를 내며 환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은 제가 서울에서 보았던 그 날카롭고 공허했던 웃음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비린내 좀 나면 어때? 우리가 먹을 건데. 아들 재석이가 마당에서 숯불에 고추장 불고기를 구우며 넉살 좋게 웃었어요. 따뜻한 밥 위에 며느리가 서툴게 무친 시금치, 비린내가 살짝 나는 콩나물, 제가 정성껏 볶은 고사리와 표고버섯, 형형색색의 나물을 정성껏 올리며 저는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조리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조리법에는 실직이라는 쓴맛도, 빚이라는 짠맛도,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매운맛도 모두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솔직함과 용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인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비빔밥을 앞에 두고 저와 며느리, 아들 재석이와 손녀 유나가 마루에 둘러앉았어요. 차가웠던 편의점 비빔밥도 모욕감을 주었던 즉석 비빔밥도 아니었죠. 각자의 그릇에 담긴 밥과 나물을 맛있게 비비며 웃는 우리의 모습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어서 먹어보자. 은지야, 내가 무친 콩나물 맛이 어떠냐? 며느리가 크게 한 숟갈 떠입에 넣고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우, 진짜 비려요, 어머니. 이거 못 먹겠네. 푸아, 거봐. 내가 뚜껑 열지 말랬지. 우리는 비린내 나는 콩나물 비빔밥을 먹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웃었습니다. 마침